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든지 뭐 간단한 걸 찍어도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 폐기와는 다르게 조금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독을 유지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맨날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좀 나가서 재밌는 것도 좀 찍고 싶은데, 솔직히 저 혼자 이게 셀카봉 들고 다니기가 저도 굉장히 민망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거거든요. 하나씩 몇 개라도.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또 그냥 법원 가는 거 또 찍나? 약간 이런 생각 들고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여기 저희 집이죠. 오늘도 집이거든요. 오늘도 조금 재미가 없을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변호사 수임료의 기준 혹은 진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뭐 변호사 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전혀 알 길이 없죠. 대략 최대는 얼마까지인지 저도 경험을 못 해봤고, 뭐 들은 건 있지만 경험을 못 해봤고, 하지만 최소 비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은 대체적으로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서 최저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 하나 발생하면 330만 원은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데는 무지하게 비싸고 어떤 데는 되게 싸고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왜 비싸고 왜 싼지 그거 정도는 조금 알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흔히 저희들 말로 얘기하는 법조 슬럼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만 별일을 다 겪고 이렇게 근근히 가고 있는 변호사들도 있는 반면에, 검사를 하시다 나온 분도 계시고 판사를 하다 나온 분도 계시고 군법무관 하시다가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저같이 계속 변호사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변호사의 수임료, 이게 종류별로 쭉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흔히 TV에서 보는 막 억대 수임료, 아니면 막 5천만 원, 1억씩 받는 그런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관 출신이 많고요. 전관 출신,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이제 개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검사 전관이 조금 더 수임료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관들의 경우에도 5년 검사다 나오신 분이 있고, 뭐 10년 검사하시다가 나온 분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퇴직 직전에 직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검찰이나 뭐 법원 내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혹은 뭐 그런 파워를, 아니면 그런 인맥을 동원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뭐 이렇게 수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높은 직급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수임료가 제일 비싸고요. 그분들도 이제 갈수록 수임료가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호사 개업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이 승진을 하면서 이제 알던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요. 알고 싶으시면 그런 데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슈퍼 전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 펌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펌이 제일 수임료가 세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정관들은 오히려 따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차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 펌이겠죠. 대형 펌은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저 같은 이제 변호사 나부랭이에 비하면 수임료가 한 10배?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배 해서 20배 정도? 그래서 한 10배 내외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 펌, 거기에는 이제 수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중형 펌. 중형 펌 같은 경우는 보통 변호사 수가 한 30에서 50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로펌들을 중형 펌, 보통 중형 펌이라 그래요. 거기도 수임료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형 펌, 변호사가 10명 내외, 혹은 뭐 10명 내외인데 10명 이렇게 많이 넘어가진 않은 것 같고, 한 5명 정도, 뭐 5에서 10, 15? 뭐 이 정도 되는 데를 이제 소형 펌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수임료가 좀 그나마 그 다음으로 비싼데, 거기도 싼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소형 펌, 개인 법률 사무소, 거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 비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맨 위쪽에 계신 이 전관 분들, 뭐 그쪽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혹은 지키지 못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기대대로 잘 작동을 했다 하면은 돈이 안 아깝겠지만, 그래도 돈이 좀 아깝긴 하겠지, 비싸니까. 근데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임했지만 그런 효과가 전혀 없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그런 기대를 한 건데.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막 말썽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대형 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수임료가 됩니다. 현실적인 수임료.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 규모가 크면 당연히 수임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소한 그거는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이 많고 변호사들이 많고 그러면 다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임대료 비싸고 인테리어 좋고 이러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수임료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밑으로는 내고를 해도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깎아버리면 사무실 적자인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 펌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을 쓰는 대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나 뽑지도 않지만 거기에 걸맞는 품위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직원들, 그다음에 변호사들, 거기에 고용되는 변호사들도 뭔가 비싸니까 그런 걸 충당하고, 뭐 또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임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그런 기준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 비교하고 돌아다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런데 그나마 참고할 만한 그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너와 나 사이의 규칙 이런 게 아니라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 판결문을 보시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라고 나옵니다. 주문에, 판결문 주문에. 보통 이제 내가 청구한 금액 대비 인용된 액수, 비율대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라고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청구했는데 30만 원 인용받았다. 그러면 나는 10분의 3을 인용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7은 진 거죠. 10분의 3만 이기고. 그러면 내가 진 부분 10분의 7만큼 소송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저쪽은 저쪽이 진 만큼 소송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이제 그렇게 보통은 나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거는 꼭 써 있어요, 항상.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비용 그걸 가지고 이제 판결, 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거가 별도로
이 소송 비용은 얼마나 지급하라, 누가 부담한다, 요걸 가지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소송 비용을 받거나 뭐 그러려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소송 비용을 정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데,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인지대, 소송을 맨 처음 청구할 때 그 가격에, 소송 내가 청구하는 비용에 따라서 붙여야 될 인지가 있어요. 인지대가 들어가고요. 송달료가 또 소송 비용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감정료 뭐 이런 거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으로 산입이 되는 게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을 내가 100만 원짜리 청구하면서 5천만 원이라고 선임을 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다 줘야 되는, 만약에 다 패소했을 때 5천만 원을 내가 줘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구한 금액 대비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비용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그게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좀 더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이 좀 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짧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규칙은 대법원에서 정해준 건데요. 중소형 펌 또는 대형 펌의 경우에도 이걸 기준으로 수임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대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지급해도 바보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가지 쓴 건 아니구나 라고 아실 수는 있는 규칙이에요. 물론 저는 이거를 그렇게 참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요 규칙에 보면은 이 표가 있어요. 표가 2천만 원까지는 소송비용 산입되는 비율이 10%.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청구하면 그거 10%에 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6천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까지의 부분이니까 6천에서 5천을 빼면 1000 곱하기 100분의 6, 60. 그럼 플러스 440이니까 한 500 되겠네.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그렇게 바가지는 안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억 원의 대여금이다. 대여금이야. 상대방이 차용증도 썼어. 도장도 찍었어. 이자도 매달 지급했어. 근데 막 증인도 있어. 근데 지난달부터 안 줘. 이러면 이런 소송은 당사자가 해도 이기고, 그렇잖아요? 뭐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이자도 다 지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 준 거야. 그냥 뭐 정상적인 거야.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하든 누가 하든 똑같잖아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단지 5억이라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때리면 그럼 얼마야? 1034만 원인데. 근데 이거는 정말 소송 난이도가 최하 중에 최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1340만 원을 주는 거야. 조금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소액 사건들이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워요. 당사자랑 정말 길게 얘기하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소송 난이도는 굉장히 최상이야. 막 통장으로 돈 준 것도 아니고 막 현금으로 주고 막 누군가 통해서 주고 막 우리 주고받을 거 까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막 거래를 막 5년 10년을 한 거야. 그러면은 머리 깨져요. 근데 청구하는 거는 뭐 2천이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하면 소송비용은 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 하나 하다 한 달이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기준이라도 그냥 기준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내가 바가지 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것과 상관없이 수임료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변호사 개인이
변호사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요런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홍변이 대박이야. 그냥 막 나는 너무 막 잘 나가는 변호사고, 야, 뭐 멋있고 막 손만 대면 다 이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임료가 그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부르는데 좀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에 내가 나에 대한 점수를 매긴 거지. 아, 나는 95점. 이런 식으로. 수임료로서 나의 가치를 매긴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의뢰인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은 변호사 이름이 한 20명 적혀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 변호사, 홍변 하나가 호롤 단신 20명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선임하신 분들은 20명이 다 나를 위해 싸워줄 줄 알고, 이쪽에서는 20명을 상대로 혼자 일당백으로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라고 의문을 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적힌 20명이 본인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자기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사실상 한 명,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러니까 어느 펌에 가든지 변호사가 20명이고 10명이고 그러면은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을 합니다. 한 명만 뚜룩 몰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힘들어 죽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배당을 해요. 그 배당하는 배당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다 제각각인데, 아무튼 고루고루 배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로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이제 그 식구들이 많고 그런 데는 사실상 변호사를 한두 명 사는 거, 물론 이제 그분들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한두 명을 쓰는 건데도 조금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를 다 이제 내야 되니까 조금 비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변호사와 300만 원짜리 변호사와 이게 차이가 크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싼 변호사를 찾기에는 내가 마음이 안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데 가기에는 너무 비싸. 저거는 이제 그래서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마음에 놓이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형 펌이 아닌 입장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고는 인정을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저쪽도 열심히 하겠지만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보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론이라고 하면 책에 나와 있고, 판례라고 하면 요새는 다 검색하면 나오고, 이제 그 수많은 판례를 비교해보고 분석하고 이론을 연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엔 시간 싸움인 거고, 거기서부터는. 그쵸. 어차피 소송이 1년 막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그러면 정보력보다는 시간 싸움이고, 거기에 누가 더 몰두하냐의 싸움이고, 그 외적인 부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정관의 파워라든지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형 펌의 경우에는 막 이렇게 서면이 준비서면 같은 게 책 한 권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형 펌을 상대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죠. 우리 서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 판례고요. 세 번째가 이론이나 학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그런 법을 뒤져서 거기 있는 신박한 이론을 찾아서 갖고 왔다. 이거는 판결이 안 되니까. 이론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을 가장 많이 반영했던 건 대부분 판례일 거고, 그리고 판례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지면 법원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형 펌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부담 없는 가격에서 조금 더 변호사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사건을 이제 해 나갈 것이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당부 드리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항상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지. 수임료가 비싸고 적고를 떠나서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선임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후회하시는 거는, 그거는 의뢰인 잘못입니다.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